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갈수록 가운데가 없어지네요. 추워서? 에어컨 때문에? 예, 이쪽 줄이 가운데가 없어지네. 아. 자, 지난주에 하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개념을 다 알고 계시는지 문제는 다 풀어보셨어요? 됐다 어려웠던가요? 어렵지 않은데. 자, 보시면 답은 쉽습니다. 답은 쉽게 보이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보죠.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보면, 자, 처음에 부동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중개 상물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뭐 있더라? 일단은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까지 총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급계약과 분양권 관련된 그 근거법이 8개 있죠. 도시 공공 빈주택 건축 산업이라고 8개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 걸을 때는 요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하고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2개 법에 의한 입주권까지. 그리고 부동산 거래다 할 때 이 거래는 오로지 뭘 말한다 그랬죠? 네, 매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래 신고, 그러니까 신고는 무슨 뜻이었더라? 서명 또는 날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를 제출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서 그럼 신고 의무자가 나오는데, 그럼 신고 의무자는 누구냐? 신고 의무자는 직거래할 때, 그 다음에 중개할 때가 각각 달라요. 직거래는 누가 하더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죠. 거래 당사자가 하고, 요거는 개공이. 그리고 중개 시에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 당사자가 원래 어떻게 한다고? 공동 신고한다. 그러면 공동 신고를 다시 읽어봐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라는 말이고, 공동 신고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공동 신고를 하는데 매도인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건데 그 신고서는 누가 제출할까요? 그 중에 일방이 누구죠? 매수인. 거래라는 게 매매니까. 그래서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고, 일방 제출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풀어가면 돼요. 그러면 공동 신고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혼자도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 신고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유사하고, 그럼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때문에 뭘 첨부해야 돼요? 계약서 사본을,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첨부하려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래서 단독 신고는 뭐밖에 안 돼? 방문 신고만 됩니다. 그리고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방일 때는 국가 등이 그죠?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럼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니까 그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것도 같이. 그럼 이제 이게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 신고자, 개공. 그러면 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꼭 본인이 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본인이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하고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 의한 신고는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 신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개공에 의한 신고다 그럴 때는 본인 신고기 때문에 방문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가 됩니다. 근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한다. 대행이라는 말은 본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 방식은 뭐밖에 안 돼? 방문 신고만 됩니다. 요거. 그럼 대행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구? 소공이 있겠죠. 이것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신고자는 당사자든 개공이든 대리인이든 소공이든 일단은 신고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는데 요 대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에다가 요 위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그러니까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인데 그게 거래 당사자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거래 당사자는 두 사람이니까 그 중에 누구?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해서 대리인. 근데 소공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말고 뒤에 첨부하는 게 없죠. 왜? 이미 신고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공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만 내보이면 된다. 일단 여기 신고 의무자에 관한 내용이고 아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신고관청에 합니다. 신고관청이란 사무소 관할청입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청입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 시장 등을 얘기하죠. 그리고 신고 기한입니다. 언제까지 신고를 할까요?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그죠? 이렇게. 그리고 신고 사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고 사항은 우리가 원래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이 나올 때 원래 이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다가 딱 두 개가 보통 바뀌어 나와요. 신고서 작성 요령이 나오면 신고 사항이나 뭐 정정 사항이라든가 이 사항에 관한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이 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제가 안 나오면 보통 한 번씩 번갈아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계약서 작성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묻는 게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뭐 신고사항, 정정신청사항 묻는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어쨌든가 단순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번갈아 보통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 2회 정도 작성 요령이 나왔어요. 근데 신고사항이나 특히 정정신청사항이나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신고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누가 사고 파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인적사항, 그죠? 한번 생각을 봐요.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핵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라는 말은 계약금 지급하는 날이죠. 말 그대로 계약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뭔 돈이 있죠. 계약 거래 생길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중도금 지급일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중도금 준 거야. 그 말 그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아셨죠?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뭐죠? 이게 실제 거래금이잖아. 돈이잖아. 돈. 결국은. 그러니까 실제 거래 금액까지. 실제 거래가가 신고사항입니다. 그게 뭐야? 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날짜지만 결국은 돈이니까. 아셨죠? 그리고 사고 파는 게 종류가 뭔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그 다음에 표시. 여기서 표시는 뭘 말하죠?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그래서 4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게 필수 신고사항. 어떤 계약의 경우든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거. 다만 이게 추가되는 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2개. 투기과열지구내 소지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일 때, 3억 이상일 때 뭐가 들어가요?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입주 시기, 입주 여부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입주에 관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여기다가 그걸 증명하겠죠, 그죠? 언제 들어가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 그다음에 개공이 만일에 신고자라면 개공과 그다음에 사무소에 관한 있죠, 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신고 사항이 추가되는 거. 근데 여기까지 핵심이. 그래서 신고 사항은 다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자, 제가 이거 이제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항상 위치 따라서 말씀드렸죠. 뭐 위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 보시면 따로 내용은 안 적지만 신고관청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있고, 신고 의무자가 만일에 매수인 외의자라면 누가? 매수인은 신고 의무자에게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50일 이내에 제공해야 되죠. 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고, 신고 의무자는 신고관청에 대해서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관청은 뭐 할까요? 신고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겠죠.
그러니까 딱 핵심은 두 개예요. 적정성 검증, 격정성의 검증 의무가 있고, 이 검증 의무에다가 누락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이거 구두로 할까요? 서면을 할까요? 서면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에 적정성의 검증이 있죠. 검증을 하게 되면 검증 결과를 어쩌라고 통보해야 됩니다. 검증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증 결과를 통보하는데 누구한테 할까요? 예, 세무서장에게 하고, 세무관서장은 지방세, 국세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할 거고, 그래서 검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검증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부정확하거나 즉 누락이 있을 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는 보고 내용을 취합해서 다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언제요? 매월 1회 보고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할 때 검증 시스템 있죠.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운영 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신고관청, 신고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누가 할까요? 신고관청이 합니다. 신고관청은 과태료 처분하는데 과태료, 여기 과태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위반해서 과태료가 얼마냐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되죠?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두 개가 예외가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까지 종류가 이렇게 예외가 두 개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있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종류 딱 구분해서. 그리고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일부터 며칠? 10일이죠.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등록관청,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관계. 누구 위에 뭐가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숫자라든 기간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쉽게 내기가 문제를 내기 쉬우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의무죠. 해야 된다는 거니까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고 난 뒤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이거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재발급합니다. 필정을. 그리고 신고 사항에 대해서 신고관청도 마찬가지죠. 신고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뭐 한다? 필정을 교부해주고 필정 교부를 받으면 매수인은 뭐 한 것으로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검인 의제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은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흔들려야 되고 안 헷갈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의무고 여기 뒤에는 신고되고 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없죠. 안 하면 그 본인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보시면 외국인이 나오는데 105페이지 외국인에 관한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여기 있었죠. 일단은 영주권자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국법인은 2분의 1 이상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외국법인은요. 고려할 사항이 없다. 구성요건과 그죠?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외국 법령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있죠. 이거 외국인입니다. 그냥. 예. 뭐 2분의 1 이상이 뭐 이런 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취득한다 그럴 때는 무슨 권리였죠? 취득은 소유권입니다. 뭐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경우가 나오면 대한데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와 허가를 요하는 경우 두 개가 있고 신고의 대상이 뭐였죠? 신고의 대상이 부동산 등입니다. 허가의 대상은요 토지입니다. 부동산 등 토지. 근데 신고의 경우다 그럴 때 계약의 경우와 계약 외 원인의 경우와 계속 보유까지 해서 세 개죠.
계약은 이제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외 원인은 부동산 등 취득일부터 몇 월? 6월 이내에 계속 보이는 국적 변경이죠. 저 국적 변경된 날, 상실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래요. 요거 다 신고를 하면 이걸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뜬금없이 벌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여기에 계약서 첨부한다 안 한다? 계약에 없어요. 정여계약의 경우에만 정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서가 필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첨부 서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약은 뭘 빼고 매매를 빼고 교환이라든가 정여 등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허가의 경우다 그랬을 때 허가는 효력 요건이고 야문생굴 있죠. 지역구역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야문생굴 해가지고 요거 기억해야 되고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미처리 씨는 허가 간주다 그랬고 위반하면 제재는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역시 여기도 계약서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뭘 첨부하더라? 당사자 간 합의서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 지금 외국인에 관한 규정은 엄청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신고관청이 누구한테?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가는 거지. 신고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바로 가지는 않아요. 그거. 그리고 나오면 여기 매 분기 종료일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요거는 제출받은 날부터 다시 1월 이내에 이렇게 1월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간단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저 기본적인 107페이지에 보니까요. 대답을 보시면서 쭉 따라오세요. 대답을 해야 돼. 자, 예? 자, 토지거래 허가인데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자, 다시 역시 대답하면 돼요.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더라?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국장은 언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요. 일부 전부. 일부. 아셨죠?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두 번째, 지정요건입니다. 지정요건이 자 일단 투기가 성행하거나. 근데 이게 아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조건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게 있더라? 국가시행사업 있잖아요. 국가시행사업에 대해서 투기 승행, 지가급 등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요건에 보니까 투기 승행, 지가급 등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 결합되면이죠. 뭐더라 지금? 계획 수립 변경, 행위 제한 완화 해제 지역, 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인근 지역까지, 그리고 국장 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맞죠? 그 네 중에 하나가 되면.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지역 또는이 아니고 지역으로서 엔드 하셨죠? 지역으로서. 요거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몇 년이죠?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그죠?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효력은 언제 발생하더라? 5일 후 하는 거. 일단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과 재지정의 가장 큰 차이 하나만 얘기해봐요. 지정과 재지정의 차이 하나, 2개만 얘기해, 2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네? 그죠? 심의 전에 뭐다? 재지정은 의견을 듣는다.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가. 그죠? 적시라는 거. 그게 차이점이 아셨죠? 재지정하고 지정 그 차이만 알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 가봐요.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은 일단은 허가구역 안에 있어야죠. 허가구역 안에 있어. 허가구역 안에.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구역 안입니다. 저 허가구역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허가구역에 있는 거는 인근 지역 상관이 없어요. 인근 지역은 해당 없어요. 허가구역에 있는. 그 다음에 기준면적의 초과죠.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기준 면적 초과 이거. 그러니까 기준 면적 초과는 도시 지역 안팎으로 구분되죠. 안은 용도 지역별 분류고 밖은 그죠? 지목에 따른 분류고 그리고 주상 공동 미 해가지고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단순한 문제가 주거 지역에 어떻게 해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 있잖아요. 기준 면적으로 맞는 것을 물어요. 엄청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몇 번 나왔어. 그러니까 주상 공동 미 그래가지고 면적을 알고 있냐 그걸 물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준 면적은 절대적인 면적은 아니죠. 10에서 얼마까지? 30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대상되는 권리가 뭐더라? 소유권하고 뭐하고 지상권이죠. 여기에 갑자기 전세권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뿐 아니라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다 있죠. 유전한 계약부터 해가지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누가 신청할까요? 당사자 공동 신청입니다.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개공에 관한 사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그게 이게 작년 문제였고. 그래서 당사자 공동 신청에 의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공동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 신청할 때 허가는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죠? 그러면 자, 며칠입니까? 허가 신청에 대해 당사자 공동 신청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그럴 때 허가 불허가 처분 전에 뭐 합니까? 허가 불허가 처분 전에가 이루어지는 게 뭐죠? 선매협의입니다. 선매협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매협의 절차에 대한 통지가 있고요. 며칠? 15일 이내에. 근데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해라 그죠? 네, 지체 없이 허가 또는 그죠? 불허가 처분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됩니다. 허가증의 경우는 허가증 발급이고 불허가 처분의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을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 즉 이해관계인 하는 게 뭐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이 신청은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 그러니까 꼭 그 허가 신청자만이 아니고 아셨죠? 그 관계된 자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게 뭐죠? 매수 청구. 그리고 매수 청구다 그럴 때 매수가가 뭐죠? 공시지가 기준. 요거는 처분일부터 1월 이내. 이거는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처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요건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매수가는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요. 그리고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허가 기준이죠. 허가 기준이 몇 개? 4개 있어요. 기억납니까? 해봐요. 4개. 응? 실수요성. 수요성이죠. 실수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 그래요. 토지용 목적에 적합성 그러죠. 두 번째, 계획. 그러니까 핵심되는 단어가 목적, 계획, 생태계, 주민환경, 그리고 면적 4개예요. 핵심되는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용 목적의 적합성을 실수요성 그러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목적,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생태계, 주민환경, 그리고 면적. 여기있죠? 그 경우에 허가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겠죠?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이죠 이거? 5년 내 기간입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2년, 4년, 5년 3개 있었죠.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 몇 년? 2년. 그 다음에 사니까요. 개발 사업 시행이죠. 4년. 현상 보존 그러니까 5년이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죠? 이행명령합니다. 이행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은 구두로 문서로 하고 몇 월? 3월 내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뭐의 10% 범위 안에서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그러죠? 토지 취득 가액이란 뭘 말한다? 실제 거래가를 말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죠. 최초 이행명령 있는 날부터 1년에 한 번씩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면제한다? 징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경우의 수를 기억해야 되죠. 방임 전기 1757 이렇게요. 그래서 방치, 임대, 전용, 기타 그래가지고 1757.
강제금까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위반에 대한 자 봐봐요. 우리가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잖아요. 맞죠? 그 제재가 뭐예요? 2년 이하 징역에 100분의 30 범위 내 벌금이죠. 요거.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정한 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따라올까요?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겠죠.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거고 그 처분에 대한 불이행은 제재가 뭘까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해서 제재는 2년 이하 징역에 100분의 30 이하 범위 아셨죠?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 벌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부정한 허가니까 허가관청에서는 허가를 취소시키겠죠. 물론 취소 전에 청문을 거칠 거고 그러면 그 취소 처분 등에 대해서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 1대1이야.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자진 신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포상금도 나오는데 이거 좀 포상금을 잠깐 봅시다. 포상금은 역시 그 공인중개사법의 내용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포상금은 사유가 몇 개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부정한 허가, 부정허가, 그다음 목적 외 이용 이렇게 세 가지.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과태료가 부과되면 거짓 신고가 이제 확인된 거니까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부정한 허가에 대해서는요. 검사가 공소제기라든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결정. 그다음에 목적 외 이용 그러잖아요. 목적 외 이용은 허가관청에 이행 명령이 있게 되면 이게 포상금 지급 요건입니다. 그러면 위에 첫 번째 경우는 얼마다? 여기에 얼마? 20% 그리고 한도가 얼마? 1,000만 원. 이 경우는요 5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 2월이에요? 1월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월이잖아요. 이거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월입니다. 2월. 네. 그거 포상금을 지급한다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자진신고 등이 나와요. 뒤에 쭉 가죠. 자진신고는 거기에 보면 사유가 조사 시작 전이잖아요. 조사 시작 전에 하고 조사 시작 후가 나오는데 조사 시작 전에는 뭡니까? 면제. 조사 시작 후에는 50% 감경이죠. 근데 면제나 감경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죠. 뭐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자료 미제출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만이 아니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하고 그 밖에 자료 수 있죠. 자료 미제출을 가는 경우는 이게 꼭 암기할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봐요. 조사 시작 전에 내가 그죠 부정하게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맞죠? 금액 했다고 신고하는 거잖아. 근데 금액을 신고하는데 자료는 그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제출하라니까 자료는 제출 안 해. 자료는 제출 안 하면서 나는 거짓으로 신고했어.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맞잖아.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그 자료 미제출은 감면의 대상이 돼야 안 돼. 감면할 때 있잖아. 전제가 뭐냐면 거기 보면 성실한 협력이에요. 예. 성실하게 그죠 협력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하면서 자진 신고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됐죠? 그리고 가나다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셋 다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층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에 자의하되고 뭐 이런 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죠. 122페이지 중개 실무할 때 아이다 원리가 뭐든가요? 계약 체결 시까지의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가 아이다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특히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뭐라고? 셀링 포인트라고 하고 셀링 포인트의 특징 중에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단순성이에요? 다양성과 구분의 불명확성입니다. 그리고 불명확성. 그 다음에 권리관계 확인은 매수겠어요? 매도겠어요? 권리관계 확인은? 매도 매수.
이기가라고 물어보는 건 사러 온 거야, 팔러 온 거야? 그냥 팔러 왔는데 뭐 그렇게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지. 그냥 팔러 온 거고. 사러 왔을 때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순수가 자금이에요. 자금 규모. 그러니까 무조건 이 돈 있나 이래 물을 게 아니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127페이지. 이 문제를 내가 안 냈구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있죠.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계약 시스템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직거래도 가능하다. 절대 불가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공한테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는 직거래가 안 돼요. 이게. 여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는 개공이 개입을 해야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개공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단절된 계약, 단절된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소,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세무서, 이런 것들 다 단절돼 있잖아요. 낱개로. 등록관청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통합한 거예요. 통합하니까 거기에서 중개 관련된 부분하고 다 모든 게 하나로 처리되기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직거래는 불가해요.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본인은 본인 명의의 전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본인 인정은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의 본인은 하기는 본인 명의의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공은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이 되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자기 명의의 폰을 가지고 개인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문제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죠? 이 전자계약 이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라 봐요. 지금 어려워서가 아니라 근데 사이사이 보면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해가지고 일단은 일괄 처리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따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기억해봐요. 전자계약서 썼잖아요. 그죠? 전자계약서 쓰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게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전자계약서는 계약서고 그게 모든 게 종결되면 그 뒤에 거기다가 확정일자가 부여가 돼요. 뭔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되는 게 아니라 전자계약서 쓰면 그냥 확정일자 받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거기에다가 뭐 한다고 확정일자가 부여가 돼요. 따로. 그리고 여기서는 전자계약서에 할 경우는 교부 보존이라는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엔터 탁 치면 이게 뭐라고? 당사자에게는 교부한 게 돼요. 따로 출력해서 교부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계약 확인이 있잖아요. 거래 확인 조회가 되거든요. 거래 확인 조회되니까 거래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그걸 조회할 수 있고 외부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사자가 그러니까 개공이 뽑아서 아셨죠? 따로 교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에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요렇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아셨죠? 그럼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문제를 다시 이걸 보면서 생각을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죠. 주인법 상인법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그죠? 했고 오늘 이번 강좌가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좀 일찌감치 마실까요? 그러지. 자, 보십시오. 주인법 상인법하고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이거는 어디서 볼 거냐? 넘겨 봐요. 저 뒤에 가보면 표가 있죠. 뒤에 비교하는 표를 보면서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것도 몇 개가 있는데 자 136페이지예요. (136페이지) 보면 주인법 상인법 서로 비교해놓고 있죠. 그리고 요약집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보이잖아요. 위에 저 6번 있죠.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그랬을 때 권리금이라든가 보증금 반환 등 이것뿐만 아니라
1번, 2번 이건 잘 보세요. 임대차 계약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도 여기서 해요. 해석 문제도 여기서 분쟁 조정 사항에 들어가요. 아셨죠? 임대차 보증 차임이라든가 보증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에 관한 문제 등이 아니라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도 상항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을 딱 비교해 보시면 주임법은 일단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고 자연인이죠. 원칙이 자연인인데 법인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순수 보증금만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 용도인데 실제 주거 용도다 할 때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 용도인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할까요? 언제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임법에는 주임법과 다르게 뭐가 있다? 임차 보증금액의 제한이죠. 임차 보증금액에 제한을 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다 할 때 이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즉 등기된 건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은 제외됩니다. 영리 목적의 건물이니까요. 상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만일에 초과하게 되면 이 상임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단 기간의 제한이라든지 임차 보증금 증감 정액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이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적용되는 예외가 있죠.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금액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9억에다 6, 9, 5, 14 있잖아요. 그죠? 6억 9천입니다. 여기 부산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건 환산 보증금입니다. 순수 보증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임법은 순수 보증금이고 상임법은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보증금을 초과했을 때 자, 특징 있죠. 갱신 요구권,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대항력 권리금 인정. 그리고 하나 더요.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이죠.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인데 주임법은요.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의무입니다. 두 개 딱 구분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표준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권장이 아니고. 다만 합의가 있게 되면 다른 계약서를 쓸 수 있죠. 그거 좀 꼭 기억하시고. 그 내용은 꼭 체킹을 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그 갱신 요구권 있잖아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합니다. 보증금 초과 시에도. 그러니까 몇 년 보장하는 거죠? 10년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갱신 요구권은 인정하지만 차임 증액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증감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셨죠? 예. 다만 이제 얘를 앞에 단서를 떨고 있죠. 주변 상가 임대차 차임 등을 고려해서라고 되어 있는 거 아셨죠? 너무 뭐 여기 1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 내나 이건 안 되는 거고 과도하게 어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럴 때 주임법은 뭐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죠. 상임법은 세무서. 요걸 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그럴 때 주임법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2016년 해가지고 나오는데 오른쪽 가면 오른쪽 페이지에 2018년 9월 며칠 18일 돼 있어요. 그죠? 18일을 기준인데 이 2018년 9월 18일은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선순위 담보권입니다. 아셨죠? 2018년 9월 18일 바뀌었다. 이 날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날짜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예를 들어서 담보권이 설정됐으면 그 담보권의 설정 시기에 따라간다는 것이지. 아셨죠? 이 법이 시행되거나 혹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실게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게 언제냐? 2019년 그죠? 예를 들어서 4월 20일이다. 서울시입니다.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얼마? 1억 1천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으로 소장이 뭐랬냐면 지금 현재 소액 임차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에다가 차임을 있잖아요. 월세를 월세 20만 원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22천이죠. 그죠?
천이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냐면 1억 3천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하고 현재 법이 1억 1천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냥 보통 지금 20만 원이면 4천만 원이에요. 지금은 또 천에 5로 봐지니까요. 그래서 천에 5로니까 4천만 원 갖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원래 1억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20만 원으로 월차임으로 지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순수 보증금만 따지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딱 체결했는데 등기부상에 2019년 4월 20일인데 이 앞에 그죠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때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 9월 17일인 거죠 이게. 그럼 이게 소장이 잘못 본 거죠 사실은. 맞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살다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이 집이 경매 처분됐을 때 이번에 두 번째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게 인도 명령 대상이에요 명도 소송 대상이에요? 인도 명령 대상이에요 명도 소송 대상이에요?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자는 다 인도예요. 인도 명령 즉 목적물 내주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안 나가면 덜 내는 거지 뭐. 명도 소송은 그 덜어내는 절차를 소송을 통해서 나와야 결정문이 나와야 그 결정문이 근거해서 뭐 한다고 덜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에 대항하지 못하는 모든 점유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이게 있고 여기 밑에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그럼 이번에 임차인은 요 1번 건조당 2번의 임차인은 그 앞에 있죠. 원래 민사집행법 이전에 민소법 하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임차인은 명도 소송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매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모든 점유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니까 맞죠? 대항력 없는 그리고 소멸하는 맞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도 소송이 아니라 뭐고 인도 명대상이에요.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 못 받으면 그냥 끝이야. 맞죠? 근데 지금 이번에 있는 이 임차인은 경매 처분이 됐을 때 후순위니까 이 사람은 우선 면제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헷갈리면 안 돼요. 대항력은 우선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다만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 맨날 마지막에 일반 채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요 대항력 있는 이번 임차인은 일단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액 임차인이냐 이렇게 따진 거잖아요. 소장이 지금 중개한 건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 될 거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액을 다 더 조정해 가면서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기죠. 그러니까 2018년 9월 17일 당시에 서울이 얼마입니까? 1억에 3,400만 원 최우선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은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다 아니다의 판단 기준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기의 규정을 따라간다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그렇죠?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나중에 뭐 일반 채권으로 배당 받든지 말든지.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 좌우 보시고 그 다음에 최소 숫자는 기본적으로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임법 상임법의 가장 지문이 나는 게 임대인 임차인 자리 바꾸는 거. 그죠?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작업 쭉 가지고 그러니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그러니까 주임법은 뭐한다? 더한다. 상임법은요 곱한다.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할 때 임차권 등기가 되려면 해당 주택은 그죠? 주택임대차 바이 이렇게 된 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대상은 들어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 대상과 동일하다. 말이 어렵습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 대상 건물을 아셨죠? 적용 대상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과 동일하다. 달라요. 임차권 등기가 되려면 등기된 주택이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임법상에서는 미등기 무허 건물 다 되잖아요. 그죠? 사실상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면 보호받잖아요. 근데 임차권 등기 대상은요. 임차권 등기된 건물 이름 아니죠. 등기된 건물만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해가지고 오른쪽에 상임법에서 최소기간 포함해서 몇 년? 10년이고 그리고
그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있죠. 삼기하고 보상하고 파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문에 바꾸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해지 통고 있죠. 묵시갱신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면 그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중에 누구? 임차인이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적시가 아니죠. 3월이 경과되었을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금 우리 기억하셔야 되죠. 따로 권리금 딱 그러면 권리금은 뭐 기억하세요? 권리금은 일단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가장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그죠? 그리고 권리금 회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정한다? 임대차 기간 종료 6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맞죠? 3월에서 6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몇 년? 3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하고 주체가 다르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누구 소관 업무예요? 법무부 장관이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의 소관 업무에 하셨죠? 예,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등기특조법 거민 그러는데 다른 거 두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 좀 묻는 질문에만 좀 대답해요. 시점 소리하지 말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 요청 시 거민 신청을 해야 된다. 그죠? 의무는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거민기간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거민기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시군구에 소지하는 수개의 부동산 있죠. 그때는 시군구 중 하나를 등해서 그죠? 거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심사합니까? 실질 심사합니까? 그 다음에 거민 대상은 중개사무과 동일하다. 고민하지 말고 안 같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토지 건축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임목, 공장, 강업재단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계약은 뭘 말할까요?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매매, 교환, 정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매, 교환, 정여 계약이 기본이에요. 근데 매매는 사실은 없어요. 맞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되면 금인받은 것을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교환 정여를 말합니다. 쉽게로. 예.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셨던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이 안 풀릴 리가 없는데 문제 더럽게 어렵게 나다 그랬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풀어보십시오.